안녕하세요. 고등물리와 가이드 강의 5-5입니다. 이 시간에는 근사법의 두 가지 종류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섭동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섭동이란 무엇인가? 그 얘기를 먼저 해보죠. 원래 섭동이라는 것은 살짝 건드려서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단 양자역학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고전물리학의 문제를 풀 때 원래 처음 개발되었던 그런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태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그 주위를 돌고 있죠. 돌고 있는데 원래 태양과 지구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궤도가 있을 겁니다. 지금 궤도를 제가 빨간색 원으로 좀 대충 그리긴 했는데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무거운 물체가 굉장히 무거운 물체는 아니고 적당히 무거운 물체가 주위를 지나갑니다. 태양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입자인데 이 물체가 예를 들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얘가 이 지구에다가 주는 상호작용 때문에 이 지구의 진행 방향이 살짝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런 게 섭동입니다. 즉 어떤 원래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는 움직임이 하나 있고, 근데 이 움직임에 살짝의 변화를 주는 거죠. 건드려서 살짝의 변화를 주는데 이때 이 녀석은 예를 들면 태양보다 더 무겁거나 태양과 비슷한 크기면 안 됩니다. 태양보다는 작은 크기여야 되고 얘가 지나가면서 지구를 살짝 건드려서 그 경로를 살짝 수정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양자역학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살펴볼 것은 시간 독립 섭동론입니다. 얘가 중요하고요. 시간 종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게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이 있는데 얘를 정확히 못 풀어요. 근데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잘 노려보니까 이 해밀토니안이 이렇게 쓰여지는데 두 개로 쪼개질 수가 있는데 이때 이 첫 번째 해밀토니안은 우리가 정확히 해를 알고 있더라 라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얘랑 얘가 알려져 있음. 풀 수 있음. 그러니까 해밀토니안의 한 부분만 가지고 풀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 수 있는데 못 푸는 부분이 하나 붙어 있는 거죠, 지금.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섭동론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해밀토니안에다가 약간의 변화를 가게 됩니다. 람다 해밀토니안 1. 이 람다는 뭐냐면 람다는 1이에요. 사실 1인데 얘는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람다는 1인데 얘를 넣음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이 계산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의 편의상 넣어준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얘의 해가 되는 요 사이를 푸사이 0 더하기 람다 푸사이 1 람다 제곱의 푸사이 2 이런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에너지 역시 에너지 0 더하기 람다 에너지 1 더하기 람다 제곱 에너지 2 이런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하느냐, 요 세 가지를 전부 다 여기 원래 슈레딩거 방정식에다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뭔 짓을 하냐면 람다를 같은 개수만큼 포함하고 있는 애들을 묶어줍니다. 그러면 람다가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놈들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하겠습니다. 람다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애들, 람다 0승인 애들은 정확히 얘가 나옵니다. 해보세요.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람다 1승을 포함하는 애들이 중요한데 이 람다 1승을 포함한 애들을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제가 계산 과정은 안 보여드리겠고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에너지라는 놈이 에너지 0 더하기 람다 에너지 1 더하기 람다 제곱 에너지 2 이런 식으로 쓰여진다고 했고 람다는 사실 1이라고 했으니까 2제로
더하기 E1 더하기 E2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섭동이 성립하려면 요 E0가 E1에 비해서 훨씬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해밀토니안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잘 모르는 H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해밀토니안 부분은 크기가 작아야 되는 거예요. 영향이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섭동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E1이 E0보다 작고 E2가 E1보다 또 되게 작아요. 그러면 우리가 E2부터를 무시해서 근사를 한다고 하면 E0 더하기 E1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해밀토니안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고 섭동을 통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녀석,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녀석을 섭동을 통해서 무조건 요 식을 쓰면은 우리가 이 E1을 계산을 할 수 있고 그 E1을 넣어줘서 더 나은 에너지 값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보시면 얘는 근데 어떻게 계산을 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야 될지 잘 모르는 해밀토니안에다가 우리가 그냥 원래 알고 있는 파동함수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그 파동함수에 역시 복속 켤레를 취해서 적분을 해주면 그게 이 에너지 값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은 우리가 원래 그냥 섭동 없이 그러니까 섭동의 그 해밀토니안에서 우리가 답을 알고 있는 부분의 에너지에 1차 보정항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1차 보정항이라고 부르는데 왜냐면 이게 람다 1승에 비례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2차, 3차, 4차 정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1차 보정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1차 보정항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예제를 보시죠. 자, 예제로 뭘 볼 거냐면 우리가 옛날에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 단순 조화 진동자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걸 깨게 만드는 게 바로 안하모니시티라고 하는 비조화성이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의 죄송합니다. 포텐셜은 어떻게 쓰여지죠? 2분의 1 kx 제곱이에요. 그렇죠? 요게 단순 조화 진동자의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비조화성을 우리가 넣어주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잠깐 논의를 했었는데 세제곱항 죄송합니다. 여기 잘못 썼네요 제가 2, 6이죠. 그리고 4제곱항 등도 우리가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동함수가 죄송합니다. 자꾸 파동함수라네요. 포텐셜 에너지가 바뀌었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슈레딩거 방정식 즉 마이너스 h바 제곱에 2뮤의 델 스퀘어 혹은 여기선 ddx로 해도 되겠네요. 옛날에 했던 것처럼 d제곱 dx제곱 플러스 vx 라고 하는 애는 더 이상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풀 수가 없습니다. kx제곱 플러스 6분의 1 감마 3x 세제곱 24분의 1 감마 4 x 4제곱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보면은 이게 단순 조화 진동자의 해밀토니안이 됩니다. 그렇죠? 얘를 H0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여기가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섭동으로 들어가는 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닥 상태의 에너지가 얼마나 보정되는지를 알고 싶다 라고 하면 바닥 상태의 파동함수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생겼었죠. 이것도 뭐 우리가 유도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때 알파는 루트 k 뮤 나누기 h 바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동함수인데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얘를 h1에다가 걸고 그 다음에 얘의 스타를 걸고 곱해주고 그 다음에 척분해주면 돼요. 전체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그러면 얘가 2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바닥 상태. 그렇게 해서 구해보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32 알파 제곱분의 감마 4승이 나옵니다. 즉 원래 우리가 단순 조화 진동자에서 알고 있던 에너지가
요만큼 이 비조화항들을 넣어줌으로써 요만큼 변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여기서 잠깐 변분법과 이 섭동론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분법은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것처럼 바닥 상태에 대해서만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우리가 시도 함수들을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에너지를 계속 구했을 때 바닥 상태의 에너지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변분 원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도 함수로 구해놓은 에너지를 어떻게든 낮춰서 제일 낮은 에너지를 찾으면 그게 참 바닥 상태 에너지에서 가장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의 장점은 뭡니까? 이 함수를 매개 변수를 많이 포함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가 정답에 가까이 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섭동론은 어떻습니까? 섭동론은 바닥 상태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상태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섭동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밀토니안을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정답을 알고 있는 애가 있고 정답을 모르는 애가 있는데 이 정답을 모르는 애가 정답을 알고 있는 애보다 효과가 크지 않아야 됩니다. 훨씬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짝 건드리는 섭동을 할 수가 있죠. 이 경우에 대해서는 근데 바닥 상태뿐 아니라 온갖 상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섭동론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얘는 근데 뭐 이것저것 시도해서 낮추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1차 보정항은 얼마가 된다. 2차 보정항은 얼마가 된다. 3차 보정항은 얼마가 된다가 딱 그냥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1차 보정항, 2차 보정항, 3차 보정항을 넣을수록 정답에 가까이 간다는 보장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유용한 양자역학의 근사법들이지만 약간 이제 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적절히 그때그때 맞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섭동론에 우리가 지금 깊게 수식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를 정성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있어요. 그때 우리가 요거는 H0가 섭동이 없는 경우에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되는데 섭동을 더해주게 되면 그래서 뭐 1차 보정학을 했든 뭘 했든 섭동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이제 에너지 준위가 바뀝니다.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크기나 방향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모릅니다. 계산해보기 전까지. 어쨌든 에너지 준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뭐냐면 축퇴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쵸? 얘네 두 개가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축퇴가 돼 있는 경우는 어떨까?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두 개의 양자 상태가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요 섭동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서 여기다가 대고 우리가 섭동을 적용을 하면 많은 경우에 축퇴가 풀려버립니다. 섭동을 넣은 것만으로, 섭동의 효과를 넣은 것만으로. 그래서 어떤 해밀토니안의 효과를 넣어서 우리가 섭동을 일으키게 되면 얘네가 쪼개집니다. 역시 이때의 크기나 뭐 그런 것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떠한 섭동이 일어났을 때 얘네들이 축퇴되어 있던 애들이 풀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 요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냥 정성적으로 설명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시간 종속 섭동론입니다. 요거는 실제 계산을 따라가면 굉장히 복잡하고요. 수식도 꽤 복잡해서 제가 수식을 알려드리기보다는 그냥 개념을 설명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상태가 두 개밖에 없는 양자 상태가 두 개 있는 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낮은 에너지 상태, 하나는 높은 에너지 상태로 상태가 두 개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예를 들면 파동 함수를 썼을 때 뭐 여기에 있는 상태라고 해보죠. 자, 섭동이 전혀 없는 경우 얘는 있던 상태 그대로 갑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리고 만약에 처음에 상태를 여기다 준비를 시켜놨으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계속 여기 있어요. 처음에 놓은 상태에서 계속 간다고요. 이건 상식적인 얘기죠. 그런데 섭동을 만약에 넣게 되면
두 개 사이의 준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렇게 준비를 해서 처음에 여기서 얘가 시작을 했어요.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흐를 때 준위 자체의 위치는 안 바뀝니다. 지금 이 시간 종속 속동로는 준위는 이미 딱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애들이 어느 상태에 있느냐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1로도 가는데 조금은 또 일부는 1로 갑니다. 들뜬 상태로 갈 수가 있어요. 반대로 들뜬 상태에서 우리가 출발을 했다고 할 때 들뜬 상태에 그냥 남아있는 애들도 좀 있지만 섭동을 넣어주게 됨으로써 바닥으로 내려온 애들도 생깁니다. 이때 이걸 이제 뭐 상태 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상태를 이동한다고 할 때 이 전이 확률이 뭐랑 상관이 있냐면 요거랑 상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섭동 없는 상태에서 구해놓은 파동함수들 있죠. i번째 상태와 j번째 상태의 파동함수가 여기 이렇게 우리가 섭동을 걸어주는 섭동 해밀토니언을 통해 가지고 요 연산을 해줘가지고 적분을 해주게 되면 J에서 I로 갈 전이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이 확률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이 확률이 이거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원래는 절대값에 제곱이 들어가고 막 이런 복잡한 항이 들어가요. 정확한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는 건 아니고 근데 이 형태는 앞에서 우리가 시간 독립 섭동론을 할 때 봤던 형태예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시간 독립 섭동론을 할 때는 여기랑 여기에 같은 파동함수를 넣어주는 반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처음 상태에서 나중 상태로 이동하는 전이 확률을 구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경우에 서로 다른 상태에 대한 파동함수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빛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어떤 얌전하게 있는 예를 들어 수소 원자라고 합시다. 수소 원자에 빛을 쪼여주셨을 때 수소 원자의 해밀토니안이 존재를 하고 거기에 빛에 의한 효과를 우리가 이렇게 추가적인 섭동 해밀토니안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빛에 의한 효과를 이제 이 시간 종속 섭동론을 써가지고 대입을 해주게 되면 빛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전이 확률이 나오게 될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전이 확률이 양자수에 따라서 이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의 양자수에 따라서 0이 될 수도 있고 0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0이 되고 0이 안 되는 이게 뭘까요, 결국? 이게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선택 규칙을 계산하는 방법이 됩니다. 전이 확률이 빵이 된다는 거는 그 전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니까 금지된 전이가 되고요. 전이 확률이 0 초과하는 어떤 양수값을 갖는다면 그거는 그 전이가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그 경우에는 우리가 허용된 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뭐 앞에서 IR 또는 마이크로파 분광학을 할 때 뭐 다이폴 모멘트가 쌍극장 모멘트가 뭐 변해야 되네 아니면 뭐 영구적인 쌍극장 모멘트가 있어야 되네 이런 논의들을 했었었는데 그런 거를 다 정확하게 수식적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양적학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근사법 중에 두 번째 녀석, 섭동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우리가 막 수식을 가지고 열심히 증명을 하거나 혹은 문제를 아주 복잡하게 우리가 대입을 다 해서 풀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린 이런 내용들이 의미가 있었기를 바라고요. 요게 이제 뒤에서 우리가 다전자, 원자, 그리고 분자를 공부할 때 계속해서 사용되는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준비를 하셨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원자와 분자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